거의 모든 것의 역사. 제19장 생명의 기원. (1953년) 시카고 대학의 대학원 학생이었던 스탠리 밀러는 원시의 바다를 나타내는 약간의 물이 담긴 플라스크와 초기지구 대기에 해당하는 메탄, 암모니아, 황화수소, 기체의 혼합물이 담긴 플라스크를 고무관으로 연결한 후에 번개를 대신할 수 있도록 전기방전을 일으켰다. 며칠이 지나자 플라스크 속의 물은 아미노산, 지방산, 당을 비롯한 여러가지 유기물이 뒤섞인 녹황색으로 바뀌었다. 밀러의 지도교수였던 노벨상 수상자 헤러드 유리는 기뻐하면서 만약 신이 이 방법을 쓰지 않았다면 엄청난 실수를 한 셈이다 라고 소리쳤다. 당시 언론 보도들은 이제 누군가가 잘 흔들어주기만 하면 플라스크 속에서 생명이 기어나올 것처럼 야단들이었다. 그러나 세월이 증명해 주었듯이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다. 반세기 동안 연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만들어내는 데는 1953년보다 조금도 가까이 가지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런 날이 더 멀어진 것처럼 보인다. 오늘날의 과학자들은 초기의 대기가 밀러와 유리의 기체 혼합물과 비슷하기는커녕 질소와 이산화탄소가 혼합된 반응성이 훨씬 낮은 상태였을 것으로 짐작하고 있다. 지금까지 훨씬 더 어려운 기체 혼합물을 이용해서 밀러의 실험을 반복해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아주 원시적인 아미노산 뿐이었다. 어쨌든 아미노산을 만들어내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단백질은 아미노산을 길게 연결한 것으로 우리는 많은 종류의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 아무도 정확하게 알고 있진 않지만 인체에는 100만 가지 정도의 단백질이 들어있고 그런 단백질 하나하나가 작은 기적이다. 모든 확률 법칙에 따르면 단백질은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다. 단백질을 만들려면 전통적으로 생명의 기본 재료라고 부르던 아미노산을 마치 알파벳을 특별한 순서로 연결해서 단어를 만드는 것처럼 특별한 순서에 따라 연결해야만 한다. 문제는 아미노산 알파벳으로 구성되는 단어들이 엄청나게 길다는 것이다. 흔히 단백질의 하나를 뜻하는 콜라겐이라는 단어는 8개의 알파벳을 제대로 나열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실제로 콜라겐이라는 단백질을 만들려면 1055개의 아미노산을 정확한 순서로 연결시켜야만 한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이 분명하고 핵심적인 문제이다. 단백질은 아무런 지시도 없이 자발적으로 스스로 만들어진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 콜라겐, 동물의 힘줄, 인대, 진피의 결합조직층, 상아질, 연골조직 등을 구성하는 단백질. 콜라겐처럼 1055개의 순서를 가진 분자가 자발적으로 스스로 조직화될 가능성은 솔직히 말해서 0이다. 그런 분자가 존재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이해하려면 라스베이거스의 슬롯 머신을 개조해서 보통 서너 개 대신에 1055개의 회전판을 붙이는 경우를 생각해보면 된다. 기계의 폭이 27m는 되어야 할 것이고 각각의 회전판에는 아미노산의 수에 해당하는 20개의 기호를 새겨야 한다. 실제로는 지구상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아미노산은 22종류이고 아직도 더 발견될 것이다. 그러나 인간을 비롯한 대부분의 생물을 만드는 데에는 20종류만이 필요하다. 파이롤리신이라는 22번째 아미노산은 2002년에 오하이오 주립대학의 연구원이 발견한 것으로 조금 후에 설명하게 될 메타노사르키나 바르케리라는 시생대 생물 한 종류에만 들어있다. 1055개의 기호가 제대로 된 순서로 나열되려면 손잡이를 얼마나 오랫동안 잡아당겨야 할까? 무한히 오래 당겨야만 할 것이다.
회전판의 수를 실제로 대부분의 단백질에 들어있는 아미노산의 수에 해당하는 200개로 줄인다고 하더라도 200개의 기호가 지대로 된 순서로 나열될 수 있는 확률은 10의 260승 1 다음에 260개의 0이 붙는다 분의 1에 불과하다. 그것은 우주 전체에 있는 원자의 숫자보다도 더 큰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단백질은 복잡한 것이다. 146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은 단백질 중에서는 꼬마에 해당하지만 아미노산을 배열하는 방법은 10의 190승에 이른다. 그래서 케임브리지 대학의 화학자 막스 페로츠는 그 배열 순서를 밝히는 데에만 거의 학자 생활의 전부라고 할 수 있는 23년을 보냈다. 아무렇게나 일어나는 사건에 의해서 단백질 분자 하나를 만드는 일도 불가능하다. 천문학자 프레드 호일의 별난 비유처럼 회오리 바람이 폐차장을 휩쓸고 간 후에 완전히 조립된 첨보 제트기가 남아있는 것과도 같은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십만, 어쩌면 수백만 종류의 단백질을 이야기하고 있다. 각각이 독특하고 또 각각이 목소리를 유지하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세상은 거기에서부터 비롯된다. 단백질이 쓸모가 있으려면 아미노산들이 정확한 순서에 의해서 연결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종의 화학적 종이접기에 따라서 아주 특별한 모양으로 접혀야만 한다. 그런 구조적 복잡성을 만족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스스로 복제를 하지 못하면 아무 쓸모가 없다. 그런데 단백질은 자기 복제를 하지 못한다. 복제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DNA이다. DNA는 복제의 기제로 몇 초 만에 스스로를 복제할 수는 있지만 다른 일은 별로 하지 못한다.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인 입장에 놓이게 된다. 단백질은 DNA가 없이는 존재할 수가 없고 DNA는 단백질이 없으면 존재 목적이 사라진다. 그렇다면 단백질과 DNA가 서로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동시에 탄생했다고 생각해야만 할까? 그렇다면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 그뿐이 아니다. DNA와 단백질을 비롯해서 생명에 필요한 다른 성분들은 그것들을 담아둘 일종의 막이 없으면 번성을 할 수가 없다. 원자나 분자들이 독립적으로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가 없다. 몸에서 뜯어낸 원자는 모래알과 마찬가지로 죽어있는 상태다. 그런 원자들은 세포 속의 풍요로운 환경에 들어가야만 우리가 생명이라고 부르는 놀라운 춤을 추는 데 참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세포가 없으면 그런 물질은 흥미로운 화학물질 이상이 될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런 화학물질이 없으면 세포는 아무런 목적도 가질 수가 없다.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가 말했듯이 모든 것이 다른 모든 것을 필요로 한다면 그렇게 다양한 종류의 분자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지. 마치 부엌에 모든 음식 재료들이 스스로 합쳐진 후에 스스로 구워져서 케이크가 만들어지는 것과 같은 일이다. 더욱이 케이크가 더 필요하게 되면 스스로 나누어져서 더 많은 케이크가 생긴다. 우리가 그것을 생명의 기적이라고 부르는 것은 전혀 놀랄 일이 아니다. 또한 우리가 그런 생명을 겨우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것도 놀랄 일이 아니다. 그렇다면 그런 신기한 복잡성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쩌면 모든 것이 처음 보았을 때만큼 그렇게 신비로운 것이 아닐 수도 있다. 놀라울 정도로 불가능하게 보이는 단백질의 경우를 살펴보자. 단백질의 조직화가 신기하게 보이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조직화가 완전히 끝난 상태를 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단백질 사슬 전부가 한꺼번에 조직화된 것이 아니라면 어떨까? 몇 개의 딸기 기호를 고정시켜 놓는 경우처럼 위대한 창조의 슬롯 머신의 회전 바퀴 중에서 일부를 고정시켜 두었다면 어떻게 될까? 다시 말해서 단백질이 한순간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니라 진화한 것이라면 어떨까? 신체를 구성하는 탄소, 수소, 산소와 같은 모든 성분을 물과 함께 통에 넣어서 심하게 흔들면 완성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경우를 상상해보자. 그런 일은 정말 놀라울 것이다. 어쩌면 호일을 비롯해서 집요한 창조론자들이 모든 단백질이 한꺼번에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런 경우를 뜻하는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되지는 않았다. 그렇게 될 수가 없었다. 리처드 도킨스가 눈먼 시계공에서 주장했듯이 아미노산이 한 덩어리로 조직화되는 데에는 일종의 두적적인 선택 과정이 필요했다. 어쩌면 어떤 이유 때문에 두세 개의 아미노산이 서로 연결이 되었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비슷하게 생긴 다른 덩어리와 만나게 되었으며 그런 과정에서 더 좋은 점이 발견되었을 수 있다. 생명과 관련된 화학 반응은 실제로 아주 흔한 것들이다. 비록 스탠디 밀러와 헤럴드 유리가 흉내를 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실험실에서 그런 반응을 모두 흉내낼 순 없다. 하지만 우주는 충분히 그런 일을 해낼 수 있다. 자연에서도 많은 분자들이 합쳐져서 고분자라고 하는 긴 사슬이 만들어진다. 당이 모이면 녹말이 된다. 결정들도 생명처럼 복제를 하고 주변의 자극에 반응하며 정형화된 복잡성을 나타낼 수 있다. 물론 그런 것들이 생명으로 발전하진 못했지만 그런 사실은 복잡성이 자연적인 것이고 저절로 만들어지기도 하며 아주 흔한 사건이라는 사실을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다. 우주 전체에는 많은 종류의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나 눈성에 고정된 대칭성에서 토성의 멋진 고리에 이르기까지 규칙적인 자기조직화 현상은 흔히 볼 수 있는 것이다. 스스로 조직화하려는 자연적인 충동이 상당하기 때문에 이제 과학자들은 생명이 출현하게 된 것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필연적이었을 것이라고 믿게 됐다. 즉, 노벨상을 수상했던 벨기에의 생화학자 크리스티앙 뒤브의 말처럼 생명은 조건이 적당하기만 하면 어느 곳에서나 출현할 수밖에 없는 물질의 의무적인 발현이다. 뒤브는 그런 조건은 각각의 은하에서 어쩌면 100만 번씩은 만족이 되었을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가 살아 움직이도록 해주는 화학물질이 놀라울 정도로 특별하지 않다는 것은 확실하다. 금붕어나 상추나 인간처럼 살아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데에는 탄소, 수소, 산소, 질소의 4가지 주된 원소들과 주로 황, 인, 칼슘, 철을 비롯한 몇 가지 다른 원소들이 조금씩 필요할 뿐이다시피 이런 원소들을 30여 가지의 방법으로 조합하면 당이나 산을 비롯하여 살아있는 어떤 것도 만들 수 있는 기본적인 화합물을 만들 수 있다. 도킨스가 지적했듯이 생물을 구성하는 물질에는 특별한 점이 아무것도 없다. 살아있는 생물도 다른 모든 것과 마찬가지로 분자들의 집합일 뿐이다시피 가장 중요한 사실은 생명이 놀랍고 기쁜 것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신기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순수한 존재를 통해서 반복적으로 증명된 것처럼 전혀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은 여전히 정확하게 알아낼 수가 없다. 그러나 생명의 탄생에 필요한 조건에 대한 모든 시나리오는 물이 들어있다. 생명이 처음 시작되었던 곳이라고 다윈이 믿었던 따뜻하고 작은 연못에서부터 오늘날 생명이 탄생한 곳으로 가장 유력하게 꼽히고 있는 거품이 일고 있는 바다 밑에 분출구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그렇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모든 시나리오에서는 모노머를 고분자로 변화시켜서 단백질을 만드는 데에는 생물학에서 탈수결합이라는 반응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있다. 모노머, 고분자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가 되는 분자. 탈수결합, 2개의 아미노산이 결합될 때처럼 두 분자에서 각각 OH와 H가 떨어져 나와서 물 H2O가 되면서 두 분자가 결합되는 반응. 약간 어려워 보이기는 하지만 유명한 생물학 교과서에 따르면 그런 반응이 원시 바다나 산속의 매질에서는 질량작용의 법칙 때문에 에너지적으로는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점은 모두가 인정한다. 질량작용의 법칙, 화학반응의 속도가 반응물질 농도의 거듭 제곱에 비례한다는 법칙. 잔에 들어있는 물에 녹인 설탕이 다시 뭉쳐지는 일과 같다는 뜻이다. 그런 일이 저절로 일어날 수가 없지만 자연에서는 어쩐 일인지 그런 일이 일어난다. 이런 사실에 대한 화학적 설명은 우리에게 조금 어렵지만
여기에서는 모노머를 물에 넣는다고 해서 고분자로 바뀌지는 않지만 지구상에서 생명이 탄생할 때는 달랐다는 사실만 이해하면 된다. 생물학에서 당시에 바로 그런 일이 어떻게 왜 일어났는가는 이해하지 못한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이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지구과학에서 가장 놀라웠던 일 중에 하나는 지구의 역사에서 생명이 얼마나 일찍 출현했는가를 알아낸 것이었다. 1950년대가 한참 지날 때까지도 생명의 역사는 6억 년이 채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1970년대에 들어서는 몇몇 모험심이 강한 사람들이 생명의 역사가 25억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만 한다고 믿기 시작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38억 5천만 년은 놀라울 정도로 길다고 생각했다. 참고로 지구의 표면이 딱딱하게 굳어진 것은 39억 년 전의 일이었다. 생명이 그렇게 일찍 출현했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지구상에서 적당한 조건만 주어지면 박테리아 수준의 생명이 진화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는 사실을 추정할 수 있다고 스티븐 J. 굴드는 1996년 뉴욕 타임즈에서 주장했다시고, 그에 다른 표현을 빌리면 생명이 그렇게 일찍 출현했다는 것은 생명이 화학적으로 필연적이라는 결론을 피하기 어렵다시며, 실제로 생명이 그렇게 빨리 출현했다면 외부의 도움, 그것도 상당한 도움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지구상의 생명이 외계로부터 왔을 것이라는 주장은 놀라울 정도로 오래됐고 때로는 실제로 그렇게 믿기도 했다. 위대한 켈빈 경은 이미 1871년 영국 과학진흥협회의 학술대회에서 어쩌면 생명의 씨앗이 운석으로부터 지구에 떨어졌을 수도 있다면서 그런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러나 1969년 9월의 어느 일요일에 수만 명의 오스트레일리아 사람들이 엄청난 폭음과 함께 하늘을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로지르는 불덩어리를 볼 때까지는 그런 주장은 소수 사람들의 생각일 뿐이었다 싶죠. 그 불덩어리가 지나가면서 찢어지는 듯한 소리를 냈고 어떤 사람은 그 후에 변성 알코올 같은 냄새가 났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저 고약한 냄새가 났다고 했다. 변성 알코올, 냄새가 심한 황화, 메틸 등을 넣어서 마실 수 없고 램프나 난방용으로만 쓰도록 만든 알코올. 불덩어리는 멜버른 북쪽의 골번 계곡에 있는 600명의 주민이 사는 머치슨이라는 마을 위에서 폭발해서 작은 조각으로 떨어져 내렸다. 그 중에는 5.5kg이나 되는 조각도 있었다. 다행히 아무도 다치진 않았다. 떨어진 운석은 탄소질 구리 운석이라는 희귀한 종류였다. 마을 사람들은 자발적으로 모두 90kg의 운석 조각을 채집했다. 운석이 떨어진 것은 정말 적절한 때였다. 바로 2달 전에 아폴로 11호의 우주인들이 달에서 암석을 가져왔고 전 세계의 실험실은 외계에서 만들어진 암석을 분석하기에 바빴다. 머치슨 운석은 45억 년이나 되었고 그 중에는 아미노산이 잔뜩 들어있었다. 모두 74종의 아미노산이 발견됐고 그 중에서 8종은 지구상의 단백질에 쓰이는 것이었다 싶어. 충돌 후 30년 이상이 지난 2001년 말에 캘리포니아주의 에임스 연구소의 연구진은 머치슨 암석으로부터 지구에서는 발견된 적이 없었던 폴리올이라는 복잡한 당이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그 후로 몇 개의 탄소질 구립 운석들이 지구의 궤도에 발을 들여놓았다. 2000년 1월에 캐나다 유콘의 태기시 호수에 운석이 떨어지는 모습은 북아메리카의 거의 전 지역에서 볼 수 있었다. 그런 운석들도 역시 우주에 실제로 유기화합물이 많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시켜줬다. 이제는 헨리 해성의 약 25%가 유기분자라고 믿고 있다. 그런 것이 지구처럼 적당한 곳에 떨어지게 되면 생명이 출현하기에 필요한 기본 요소가 모두 갖추어지게 된다. 포자 이론으로 알려진 외계 기원설에는 2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는 생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해서는 책임을 다른 곳으로 떠넘겼을 뿐
아무런 해답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는 그런 포자 이론이 아주 훌륭한 사람들까지도 너무 흥분시켜서 경솔하다고 해야 할 정도의 추측을 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DNA 구조를 함께 발견했던 프랜시스 크릭과 그의 동료 레슬리 오겔은 지능을 가진 외계인들이 의도적으로 지구에 생명의 씨앗을 뿌렸다고 주장했고, 그리비는 그런 주장은 과학적으로 존중받을 수 있는 범위의 경계선에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시 말하면 그런 주장이 노벨상 수상자의 것이 아니라면 정말 어리석기 짝이 없는 것으로 여겨졌을 것이라는 뜻이었다. 브래드 호일과 그의 동료 찬드라 위크 라마싱은 생면뿐만 아니라 독감과 선, 패스트와 같은 전염병도 외계에서 전해졌다고 주장해서 보자 이론의 신빙성을 더욱 떨어뜨렸다. 그런 주장은 생화학자들에 의해서 쉽게 부정됐다. 앞에서 설명했듯이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과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호일은 우리의 콧구멍이 아래를 향하도록 진화한 것은 외계의 병균이 직접 떨어지지 않고 아래로 흘러내리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주장하기도 했었다. 20일. 무엇 때문에 생명이 시작되었는가는 알 수 없지만 생명의 출현은 단 한 번만 일어났다. 그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아주 특이한 사실이고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일 수도 있다.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식물과 동물들은 모두 동일한 원시생물에서 시작됐다. 상상을 할 수도 없을 정도로 먼 옛날에 약간의 화학물질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 안달을 하고 있었다. 그 생명은 약간의 영양분을 흡수해서 부드러운 숨을 쉬면서 아주 잠깐 동안 삶을 유지했다. 그 정도는 과거에 여러 차례 일어났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원형 덩어리가 그 이상의 특별한 일을 했다. 스스로 갈라져서 후손을 만들어낸 것이다. 한 생명으로부터 아주 적은 양의 유전 물질이 다음 생명에게로 전해졌고 그 이후로는 그런 일이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창조되는 순간이었다. 생물학자들은 그 순간을 대탄생, 빅 버스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매트 리들리에 따르면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 볼 수 있는 동물이나 식물이나 벌레나 심지어 물방울까지도 살아있는 것은 모두가 똑같은 사전에 똑같은 코드를 이해하고 있다. 모든 생명은 하나이다. 22. 우리 모두는 거의 40억 년 전에 시작되었던 단 한 번의 유전적 마술이 세대를 통해서 끊임없이 이어진 결과이다. 그래서 인간의 유전 정부의 일부를 잘라서 잘못된 효모 세포에 넣어주면 그 효모 세포는 그 유전 정보가 마치 자기 것인 것처럼 착각을 한다. 진정한 의미에서 생명은 생명 그 자체이다. 생명의 새벽도는 그것과 비슷한 것이 캔버라에 있는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의 지구과학과 건물에 있는 친절한 빅토리아 베넷이라는 동위원소 지구화학자 사무실의 실험대 위에 놓여 있다. 미국인인 베넷 양은 1989년에 2년 계약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으로 간 후에 그곳에 계속 남게 됐다. 내가 2001년 말에 그곳에 찾아가자 그녀는 투명한 수정과 클리노피록신이라고 부르는 녹회색의 물질이 번갈아서 얇은 띠 모양을 이루고 있는 제법 묵직한 암석을 보여줬다. 그 암석은 1997년에 오래된 암석이 많이 발견됐던 그린란드의 아킬레아 섬에서 채취한 것이었다. 그 암석은 38억 5천만 년이나 된 것으로 지금까지 발견된 해양 퇴적암 중에서 가장 오래된 것이었다.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것에 정말 언젠가 생물이 살았는가를 확실하게 알아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려면 그 돌을 완전히 가루로 만들어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베넷이 말해줬다. 그러나 그 돌은 가장 오래된 생물이 발굴되었던 퇴적층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 속에 생물이 살았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살펴보아도 미생물의 화석은 절대 발견할 수가 없다.
바다 밑에 진흙이 바위로 변화되는 과정에서 단순한 생명체들은 모두 사라졌다. 그러나 돌을 가루로 만들어서 살펴보면 생물들이 남기고 간 화학 물질의 찌꺼기를 발견할 수는 있다. 탄소 동위원소와 인해석이 발견되면 그 돌 속에 생물 군락이 살았다는 충분한 증거가 된다. 베넷의 말에 따르면 그 생물이 어떻게 생겼던가는 추측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도 생명체 중에서 가장 단순한 것이겠지만 그래도 생명체임이 틀림없어요. 삶을 살았었고 후손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삶은 우리에게까지 전해졌다. 베네처럼 고암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오래전부터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이 최고였다. 그 명성은 주로 빌 콤스턴이라는 천재 덕분에 생긴 것이었다. 지금은 은퇴한 그는 1979년대에 첫 글자들을 모아서 쉬림프라고 알려지게 된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고분해능 이온 마이크로 검출 장치를 만들었다. 그것은 지르콘이라 하는 작은 광물질에 들어있는 우라늄의 붕괴 속도를 측정하는 장치였다. 지르콘은 현무암을 제외한 대부분의 암석에 들어있고 특별히 빼내지 않는다면 어떠한 자연 현상에 의해서도 부서지지 않을 정도로 아주 견고하다. 지각이 대부분은 언젠가 땅속에 있는 오븐 속으로 미끄러져 들어갔지만 지질학자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서부와 그린란드와 같은 일부 지역에서 언제나 지표면에 남아있었던 암석들을 가끔씩 발견할 수 있었다. 콤스턴의 기계는 그런 암석의 연대를 아주 정밀하게 측정해줬다. 지구과학과의 기계실에서 직접 깎아서 조립되었던 쉬림프의 원형은 남은 예산으로 구입한 예비 부품으로 만든 것처럼 보였지만 훌륭하게 작동했다. 1982년에 첫 공식 시험에서 서부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채취했던 암석의 나이를 당시로서는 가장 오래된 43억 년이라고 밝혀냈다. 당시에 새 기계로 그렇게 중요한 결과를 그렇게 빨리 알아낸 것은 상당히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베넷이 말해줬다. 그녀는 아래층에 있는 최신 기계인 쉬림프2를 보여줬다. 그것은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어진 길이 3.6m, 높이 1.5m의 거대한 장치로 심해 탐사선처럼 튼튼하게 만들어졌다. 기계 앞에 있는 콘솔에 앉아서 화면에 끊임없이 나타나는 숫자를 보고 있던 사람은 뉴질랜드 캔터버리 대학의 밥이라는 남자였다. 그는 새벽 4시부터 그곳에 있었다고 했다. 쉬림프2는 하루 24시간 작동된다. 그만큼 연대를 측정할 암석이 많다. 아침 9시가 막 지난 시간이었고 밥은 12시까지 그 기계를 쓸 수 있었다. 두 지구 화학자에게 그 기계의 작동 원리를 물어봤더니 둘 다 모두 동위 원소의 존재 비와 이온화, 에너지 등에 대해서 열심히 설명해줬지만 모두가 이해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그러나 결론은 그 기계가 암석 샘플에 전하를 가진 원자들을 쏘아보냄으로써 지르콘 속에 들어있는 납과 우라늄 양의 작은 차이를 알아낼 수 있고 그 차이로부터 암석의 정확한 나이를 알아낼 수 있다는 것이었다. 밥에 의하면 지르콘 하나에서 결과를 얻으려면 17분이 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결과를 얻으려면 그런 측정을 10여 차례 반복해야만 한다. 실질적으로는 그런 과정은 유료 자동 세탁소를 왔다 갔다 하는 정도의 활동과 자극이 필요한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밥은 아주 행복해 보였다. 뉴질랜드 사람들은 대체로 그랬다. 지구과학과 건물은 사무실과 실험실과 기계실이 뒤엉킨 이상한 곳이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여기에서 만들어서 씁니다. 라고 베넷이 말해줬다. 유리세공을 해주던 사람도 있었는데 지금은 은퇴를 했습니다. 아직도 돌을 깨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2명이 있답니다. 내가 놀라는 표정을 본 베넷은 더 설명을 해줬다. 우리는 엄청난 양의 암석을 처리해야 합니다. 그런 암석은 아주 조심스럽게 다루어야 하죠. 다른 샘플에 의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먼지 같은 것이 묻어도 안 되죠. 아주 정교한 일이랍니다. 돌을 깨는 사람은 커피를 마시러 가고 없었지만 돌을 깨는 기계는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다. 기계 옆에는 온갖 모양과
크기의 돌들이 담겨있는 상자들이 쌓여 있었다. 오스트레일리아 국립대학에서 엄청난 양의 암석을 처리하고 있는 것이 분명했다. 구경을 마치고 베네스의 사무실로 돌아온 나는 그녀의 사무실 벽에 놓여있는 붙여놓은 어느 화가가 35억 년 전 지구의 모습을 상상해서 화려하게 그려놓은 포스터를 봤다. 지구가 악에서 태고대라고 부르는 고대의 시기로 생명이 처음 생겨날 때의 모습이었다. 포스터에 그려진 폭발하고 있는 거대한 화산과 붉은색의 거친 하늘 밑에 펄펄 끓고 있는 구릿빛 바다의 모습은 아주 낯설게 보였다. 앞쪽에 얕은 곳에는 일종의 박테리아 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채워져 있었다. 생명이 탄생하고 번성하기에 적당한 곳처럼 보이지는 않았다. 나는 그녀에게 그림이 정확한 것인가를 물어봤다. 글쎄요. 당시에는 태양이 훨씬 약하게 빛났기 때문에 사실은 더 차가웠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생물학자들이 농담을 할 때는 어두운 태양 딤섬이라는 뜻으로 중국 식당 문제라고 한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됐다. 딤섬 중국말인데 한국말로 번역하면 점심이란 뜻입니다. 미국의 중앙 식당에서 파는 만두를 딤섬, 점심이라고 한다. 대기가 없으면 태양이 아무리 어둡더라도 태양에서 오는 자외선 때문에 분자들의 결합이 끊어집니다. 그녀는 스트로마톨라리트를 가리키면서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처럼 표면에 노출된 곳은 생명체가 있었습니다. 수수께끼죠. 그러니까 우리는 아직도 당시의 세상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잘 모르는군요. 그녀는 조심스럽게 동의했다. 어쨌든 생명에게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것 같군요. 그녀는 가볍게 끄덕였다. 그렇지만 생명에게 적당한 무엇이 있었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의 환경이 우리에게는 적당하지 않았던 것이 분명하다. 만약 타임머신을 타고 태고대로 되돌아간다면 당시 지구상에 있던 산소의 양은 오늘날 화성에 있는 것보다 더 적기 때문에 급히 안으로 달려 들어와야만 할 것이다. 또한 옷을 녹이고 피부에 물집이 생기도록 만드는 염산과 황산 같은 독가스가 가득했었다. 24. 또한 빅토리아 베넷의 사무실에 있던 포스터에 그려진 것처럼 깨끗하고 빛나는 광경도 볼 수가 없었다. 당시의 대기 중에 가득했던 화학물질들 때문에 지표면에 도달하는 햇빛은 거의 없었을 것이다. 자주 치던 번개의 밝은 빛을 통해서 잠시 동안 주위를 살펴보는 것이 전부일 것이다. 간단히 말해서 지구는 지구이지만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모습은 아니었다. 태고의 세계에서는 축하할 일도 많지 않았다. 20억 년 동안의 박테리아 정도의 생물체가 유일한 생명이었다. 그런 생물들이 살면서 번식하고 돌아다녔지만 더욱 도전적인 수준의 존재로 발전할 뜻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다. 생명이 태어나고 10억 년이 지나는 사이에 언젠가 사이아노박테리아, 즉 남조균이 물속에 엄청난 양으로 녹아 있었어.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는 자원이었던 수소를 이용하는 방법을 알아냈다. 그들은 물을 빨아들여서 수소를 섭취하고 폐기물인 산소를 뱉어냈다. 그런 과정에서 그들은 광합성 방법을 발명했다. 마굴리스와 세이건이 지적했듯이 광합성의 출현은 지구 생명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대사 과정의 발명임이 틀림없다. 15. 광합성을 발명한 것은 식물이 아니라 박테리아였다. 남조균이 번성하게 되면서 세상은 산소로 가득 채워지게 됐고 당시의 세상에 살고 있던 다른 생물들은 산소의 독성에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다. 산소를 사용하지 않는 무산소성 생물의 세계에서 산소는 독성이 매우 강하다. 실제로 우리의 백혈구는 산소를 이용해서 박테리아를 죽인다. 26. 산소가 우리의 생존에 필수적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에게는 산소가 독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놀랍게 들리겠지만 그렇게 된 것은 우리가 산소를 활용하도록 진화했기 때문이다. 다른 생명체들에게 산소는 두려운 존재이다. 버터가 상하고 쇠가 녹이 쓰는 것도 모두 산소 때문이다. 우리도 어느 정도까지의 산소만을 견뎌낼 수 있다. 우리 세포 속에서의 산소 농도는 대기 중의 산소 농도의 10% 정도에 불과하다. 새로 출현한 산소를 사용하는 생물체는 두 가지 이점을 지니고 있었다. 산소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더 효율적인 수단이기도 했지만 경쟁 상대가 되는 생물체를 제거해주기도 했다. 습지와 호수 바닥에 질퍽거리고 무산소성의 세상으로 되돌아간 생물체도 있었다.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였지만 아주 먼 훗날에는 우리 인간과 같은 생물체의 소화관 속으로 옮겨가기도 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은 수의 그런 원시적인 생물체들이 아주 적은 양의 산소마저도 무서워서 우리 몸속으로 숨어들어와 음식의 소화를 돕고 있다. 수를 알 수도 없을 정도로 많은 생물들은 적응에 실패해서 죽어버렸다. 남조균은 대단한 성공을 거두었다. 처음에는 그들이 만들어내는 여분의 산소가 대기 중에 축적되는 대신에 철과 결합하여 산화철이 되어 원시바다 밑으로 가라앉았다. 세상은 수백만 년에 걸쳐서 문자 그대로 녹이 슬었다. 그런 역사는 오늘날 세계의 철광석을 제공해주고 있는 띠 모양의 철광상에 생생하게 기록되어 있다. 수천만 년 동안 그 이상의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초기 원생대로 되돌아가 보면 지구상에 살게 될 미래의 생물이 출현할 것이라는 징조는 찾아보기 어려울 것이다. 아마도 이곳저곳에 있는 물 웅덩이에서 살아있는 거품을 보거나 해안의 바다에 반짝이는 녹색이나 갈색 생물들을 볼 수 있을 뿐이고 다른 생물들은 찾아볼 수가 없을 것이다. 그러다가 약 35억 년 전에 무엇인가 획기적인 일이 일어났다. 얕은 바다에서는 어느 곳에서나 눈에 보이는 구조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일상의 화학적 변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남조류들은 아주 조금 더 끈적끈적해졌고 그래서 먼지와 모래처럼 작은 입자들이 달라붙어서 흉측하게 보이기는 하지만 좀 더 단단한 구조를 만들게 됐다. 그것이 바로 빅토리아 베넷의 사무실 벽에 있던 포스터의 얕은 곳에 그려져 있던 스트로마톨라이트이다. 때로는 거대한 컬리플라워처럼 보이기도 하고 부풀어 오른 매트리스. 스트로마톨라리스는 매트리스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유래됐다. 처럼 보이기도 했고 기둥처럼 만들어져서 수면에서 수십 미터 심지어 100미터에 이르는 높이를 가지게 되기도 했다.
그 모양에 상관없이 그들은 일종의 살아있는 돌이었고 세상에서 최초로 협동에 의한 삶을 보여주었던 예였다. 표면에 노출되어서 살거나 그 속에서 사는 다양한 종류의 원시 생물체들이 서로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건을 이용해서 살아가고 있었다. 세상에 처음으로 생태계가 나타난 것이다. 과학자들은 오래전부터 화석으로부터 스트로마톨라이트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 그러나 1961년에 오스트레일리아의 외딴 북서해안에 있는 샤크만에서 살아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를 발견한 것은 정말 놀라운 일이었다. 그것은 정말 뜻밖의 발견이었다. 사실은 너무나도 뜻밖이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이 무엇을 발견했는가를 이야기까지 몇 년이 걸렸다. 그러나 오늘날 샤크만은 관광지가 됐다. 그 주변에 몇백 킬로미터 이내에는 다른 관광지가 없고 그나마도 크기가 10여 킬로미터에 불과하다. 방문객들이 만으로 걸어가서 수면 바로 밑에서 조용하게 숨쉬고 있는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잘 볼 수 있도록 산책로도 만들었다. 회색으로 광택도 없는 그것은 다른 책에서 설명했듯이 아주 커다란 쇠똥처럼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5억 년 전에 살았던 생물이 지금까지 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사실은 이상할 정도로 아찔한 느낌을 준다. 리처드 포티의 표현에 따르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간여행이다. 사람들이 진정한 신비를 찾는다면 이것이야말로 기자의 피라미드만큼 잘 알려졌어야만 한다. 상상도 하지 못하겠지만 이렇게 무디게 보이는 돌들은 생명으로 가득 차 있고 제곱미터당 36억 마리의 생명체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아주 자세히 보면 산소를 배출하느라고 생기는 작은 기포를 볼 수도 있다. 20억 년 동안에 그렇게 배출된 산소가 지구 대기의 산소를 20%로 끌어올림으로써 다음 단계의 더욱 복잡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었다. 샤크만의 남조류가 지구상에서 가장 느리게 진화한 생물체라는 주장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는 가장 희귀한 생물 중에 하나임에 틀림없다. 29. 더 복잡한 생명체가 나타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난 그들은 바로 자신들에 의해서 존재하게 된 바로 그 생물체들에 의해서 거의 모든 곳에서 멸종되었다. 그들이 샤크만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그곳의 염도가 너무 높아서 남조류를 먹고 사는 생물들이 살 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생명이 복잡하게 진화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렸던 한 가지 이유는 단순한 생물체들이 대기 중에 충분한 양의 산소를 불어넣을 때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었다. 보티에 따르면 동물들은 움직이기에 충분한 양의 에너지를 얻을 수가 없었다. 30. 대기 중의 산소 농도가 대체로 오늘날의 수준으로 늘어난 데에는 지구 역사의 40%에 해당하는 20억 년 정도가 걸렸다. 그러나 산소의 농도가 그런 수준에 이르게 되자 아주 갑작스럽게 전혀 새로운 형태의 세포가 등장하기 시작했다. 핵과 세포기관. 오르가넬, 작은 도구라는 뜻의 그리스어에서 이라고 부르는 작은 몸을 가진 세포가 출현했다. 그런 과정은 서투르거나 모험심이 강한 박테리아가 다른 박테리아에 의해서 침략을 당하거나 포획되었는데 그렇게 된 것이 양쪽 모두에게 적절했기 때문에 생겨나게 되었을 것이다. 포획된 박테리아는 미토콘드리아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생물학자들이 내공생이라고 부르는 미토콘드리아 침략에 의해서 복잡한 생명이 가능하게 되었다. 식물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엽록체가 만들어져서 광합성을 할 수 있는 식물이 생겨났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를 이용해서 영양분으로부터 에너지를 방출시킨다. 그런 매력적이고 훌륭한 마술이 없었더라면 오늘날 지구상의 생명은 단순한 미생물의 진흙탕에 불과했을 것이다. 30. 미토콘드리아는 모리알 정도의 공간에 10억 개 정도가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작지만
아주 굶주린 상태이다. 32. 생물체가 흡수하는 거의 모든 영양분은 미토콘드리아를 먹여 살리는 데 사용된다. 우리는 미토콘드리아가 없으면 2분 이상 살 수가 없다. 그러나 10억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는 우리와는 함께 살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행동해왔다. 미토콘드리아는 그 자신만을 위한 DNA를 가지고 있다. 미토콘드리아는 주인세포와는 다른 시기에 번식을 한다. 그들은 박테리아처럼 생겼고 박테리아처럼 분열되고 때로는 항생제에 대해서 박테리아처럼 반응하기도 한다. 간단히 말해서 그들은 자기 보따리를 따로 챙겨두고 살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세포가 사용하는 유전 언어도 함께 쓰지 않는다. 마치 집안에 손님을 모셔둔 것 같지만 그 손님은 10억 년 동안 함께 살아왔다. 새로운 형태의 세포는 진짜 핵을 가지고 있다는 뜻으로 진핵세포, 카리오티라고 부른다. 구식세포는 핵이 생기기 전이라는 의미로 원핵세포, 프로칼리오티이라고 한다. 화석 기록에 의하면 진핵세포는 갑자기 나타난 것처럼 보인다. 지금까지 알려진 것 중에서 가장 오래된 그리파니아라고 부르는 진핵세포는 단 한 번 발견됐고 그로부터 5억 년 동안은 발견된 적이 없다. 33. 지질학자 스티븐 드루리의 말에 따르면 옛날의 원핵세포는 새로운 진핵세포와 비교하면 한 줌의 화학물질에 불과했다. 34. 진핵세포는 원핵세포보다 더 크다. 결국은 1만 배나 더 크게 되었고 1000배나 더 많은 DNA를 가지고 있다. 세상은 점점 식물처럼 산소를 배출하는 생물체와 인간처럼 산소를 소비하는 생물체의 두 종류가 지배하게 되었다. 한동안 단세포 진핵 생물을 동물 이전의 생물이라는 뜻으로 원생생물 프로토조아라고 불렀지만 그런 용어는 점차 사라지고 이제는 프로티스트라고 부르고 있다. 원생생물은 그보다 먼저 태어났던 박테리아와 비교해보면 디자인과 정교함이 놀라울 정도로 달라졌다. 하나의 세포로 되어 있고 사는 것 이상의 아무런 야망도 없는 간단한 아메바조차 DNA 속에 4억 개의 유전 정보를 가지고 있다. 칼 세이건이 지적했던 것처럼 그 정도면 500쪽짜리 책 80권을 채울 수 있는 양이다. 35. 결국 진핵생물은 더욱 독특한 마술을 배우게 됐다. 10억 년 정도의 오랜 세월이 걸리기는 했지만 일단 배우고 난 후에는 아주 좋은 마술이었다. 함께 모여서 복잡한 다세포 생물을 만드는 것이 바로 그것이었다. 그런 혁신 덕분에 크고 복잡하고 눈으로 볼 수도 있는 우리와 같은 생물이 태어날 수 있게 됐다. 행성 지구는 야망에 찬 다음 단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친 것이다. 그러나 그런 일에 너무 흥분하기 전에 앞으로 살펴보듯이 세상은 아주 작은 것들의 소유라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18.